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이번 주도 별일 없이 잘 보내고 계시죠?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요, 한 4년 전부터 혼자 자취를 하고 있는데 늘 먹는 게 고민이에요. 좀 잘 챙겨 먹고 싶은데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잘 안 되네요. 자꾸만 그 마음이 금방 사라진달까요? 잘 챙겨 먹어야지 라는 생각을 해도 한 달 정도만 지나면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싶다. 귀찮은데 편의점에서 맛있는 거 그냥 사 먹고 싶다. 군것질거리 먹으면서 간단하게 때우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 자주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요리할 시간은 내게 사치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어쩌면 그것도 제 핑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음식을 사와서 요리해 먹는 즐거움을 모르고 또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래서 요리하는 게 귀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겠죠. 막상 요리를 해도 제가 만든 음식보다 배달 음식이나 밀키트가 더 맛있으니까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요. 처음부터 요리를 엄청 잘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한두 번 해보다가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하다가 시행착오 끝에 어느 정도의 요리 실력이 형성된 거겠죠. 그죠? 저도 하면 할 수 있겠죠? 그래요. 요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음식을 직접 요리해 먹는 일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래야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건강은 다른 누가 챙겨주지 않잖아요.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챙겨야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건강을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늦은 때란 없다. 그 말은 지금부터라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 먹는 것에 조금은 진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도 된다는 뜻이겠죠.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니까. 그래요. 여러분은 혹시 나이가 들어도 지금보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지런히 운동하는 거? 아니면 몸에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거? 지금보다 좀 덜 먹는 거? 아니면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어,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의 저자이자 현재는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전문의로 재직 중이신 정의원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요. 평소 꾸준히 운동하는 것, 그리고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가릴 줄 아는 것, 그리고 마음 건강을 챙기는 것, 그리고 살고 싶은 삶을 사는 것,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운동과 마음, 그리고 먹는 거, 그리고 나 자신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에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이를테면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마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정제된 탄수화물을 무절제하게 먹으면요. 건강이 안 좋아져서 운동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몸이 되는 건 자명한 사실이겠죠. 그래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예, 정의연 교수님은요. 현대 우리 사회의 팽배한 편의주의를 지적하면서요. 지금 당장 조금 불편하게 살아야 역설적으로 오래오래 편하게 살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편안함만에 젖어 65세 이후에도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미래를 버리지 말라고 말해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그의 직설적인 화법은요, 다소 좀 아프게 들리기도 하지만 모든 문장 하나하나가 맞는 말이라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니까 제 생활 방식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평소에 저는 과자를 즐기고 떡볶이, 짜장면, 피자, 치킨 같은 입에 당기는 음식들만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음식들을 무절제하게 즐겼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유지하면요.
지금보다 더 시간이 많이 흐르면 저의 여러 건강 지표들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먹는 양 대비 칼로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소모하는 칼로리 양보다 더 많이 먹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생각을 하면 참 건강한 식이가 체지방 감량이나 여러 가지 생활 습관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위에서 말했다시피 매일 본능이 이끄는 대로 배달 음식 같은 거 달고 짜고 맛있는 좀 고열량 음식들로 배를 채우며 살아온 것 같아요. 아마도 진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유지한다면 제 몸의 체지방은 계속 증가하겠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진짜 어떤 병에 걸리는 게 성인병 같은 것에 걸리는 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먹다가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그렇게 걸리게 되는 거구나. 약을 먹게 되는 거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좀 무섭더라고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살았는데 문득 이렇게 나이를 먹게 되면 '내 몸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결국 좋아질 일은 없겠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뭔가 지금이랑은 좀 달라져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 생각이 잠깐의 결심으로 끝날지도 또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 책을 여러 번 다시 읽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노력해 볼 생각이에요. 정말 이제 엄청나게 독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좀 맛있는 음식에 대한 인간의 본능을 이겨내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쵸? 그때그때 본능과 싸우다 쓰러져서 폭식하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치킨 먹고 피자 먹고 그러겠죠.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서두르지 말아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천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씩 조금씩 조금씩 식생활을 변화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본인의 식습관이 저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계시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책을 덮을 때쯤 되면 '그래 나도 한번 해 보자. 해 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책을 한번 펴 보는 것뿐입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 이 책에 신압으로 설득될지도 몰라요. 그래요. 제가 이렇게 음식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먹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 책에 대해 소개해 드릴 부분은 제가 좀 기억해 두고 싶었던 운동과 관련된 부분을 읽어 드리려고 해요. 참 저자는 살면서 좀 까먹고 살 법한 부분들을 저렇게 꼬집어 주는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도 한번 좀 떠올리면서 더욱 내 삶을 풍요롭게 가꾸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소개해 드릴게요. 운동 습관만큼 든든한 노후 자산은 없다. 사람들은 현재와 미래의 신체 기능을 연결해서 생각하기 어려워한다. 사회 체제와 통계의 해석, 보건 의료 행정이 모두 그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65세가 되면 갑자기 온몸이 노인의 몸으로 바뀔 거라는 막연한 착각도 한몫하는 것 같다. 이처럼 나이가 든 후의 삶이 현재의 삶과 완전히 분리된 먼 미래라고 생각하는 경향은 젊은 사람일수록 더욱 강한 듯 싶다. 그들은 짧고 굵게 살겠다고 호기롭게 이야기한다. 지금은 다른 중요한 일이 많으니, 그래서 바쁘니, 운동을 비롯한 몸 관리는 나중으로 미루겠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신체 기능은 생애 주기에 걸쳐 연속적, 점진적으로 변화한다. 어느 순간 갑작스레 노인의 몸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점진적으로 노력해서 만들고 관리한 신체 기능은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지지도 않는다. 열심히 공부한 노력이 평생 인지 기능의 자산이 되고 안정적으로 구축한 자산의 포트폴리오 역시 평생 의지할 수 있는 방호벽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젊은 성인기에 운동을 많이 한 집단은 운동을 별로 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노년기에 신체 기능이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노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발생도 당연히 유의미하게 적고 인지 기능도 좋다. 또한 주로 앉아서 생활한 사람들의 심폐지구력은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젊은 성인 인구 집단의 하위 20% 이하로 쇠퇴한다. 반면 전문 운동가들의 심폐지구력은 나이가 들어도 젊은 성인 인구 집단의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기능을 유지한다. 이 모든 결과를 종합해보면 누적 운동량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고강도 운동을 할 능력을 젊어서 갖춰놓으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숨이 가쁘고 땀이 뻘뻘 나게 운동을 하면 미토콘드리아의 생성을 돕고 복부 지방을 태우며 근육이 에너지를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혈관이 탄성을 유지하며 뇌와 근육에서는 뇌세포의 회복을 촉진하고 노화 속도를 늦추는 유익한 호르몬들을 만들어낸다. 중추신경계의 여러 회로도 불꽃처럼 켜지는데 이는 그 자체로 부작용이 없는 항우울제이자 진통제로서 효과가 있다. 고강도 운동을 하는 동안 이메일이나 스마트폰 알림 같은 외부 자극에서 잠시 벗어나 몸의 감각과 또 호흡에 집중하면 그 자체로 마음 챙김이 된다. 이러한 여러 효과를 반영하듯 일상생활에서도 격렬하게 운동하는 선수들은 기억력, 집중력을 포함해 전반적인 인지 기능들이 높다. 이런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고강도 운동을 꾸준히 하는 습관은 부작용이 별로 없는 치매 예방약을 평생 복용하는 것과 매 한 가지다. 이러한 신체 기능 자산을 쌓으려면 가능한 젊을 때 운동 능력을 키워 놓아야 한다. 이상 소견이 쌓여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 발생하면 질환과 복용하는 약들 때문에 상당히 제한된 운동밖에 할 수가 없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호르몬의 변화, 대사체계의 변화, 신경계통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같은 강도로 운동하더라도 그것이 기량 향상이나 근육량 증가로 이어지는 폭이 줄어드는 것이다. 또한 근골격계 노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관절의 가동 범위가 제한되며 유연성이 떨어져 운동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부상은 더욱 커진다. 이런 여러 제약이 있어도 노년기에 운동을 처음 시작해서 전문 운동가에 준하는 기량을 얻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언어나 악기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어릴 때 현저히 높은 것처럼 이동성 도메인의 기능을 강화하려면 일찍부터 신경 써야 한다. 이동성 도메인의 역량을 키우는데 시간을 아껴선 안 된다는 말이다. 바빠서 운동을 하지 못해 라고 말하는 건 스스로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파괴하고 있다고 광고하는 것과 다름없다. 노년기가 되면 한 사람이 평소 걷는 속도는 그 시점에서의 기대 여명을 얼추 반영한다. 노년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평소 보행 속도를 초속 1m로 유지하면 10년 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사나 예측하기 어려웠던 암으로 인한 사망을 제외하면 이동성 내재 역량은 사람의 건강 전반을 반영하는 단적인 지표라고도 할 수 있다. 노후를 위해 정말 최소한으로 필요한 운동량은 적어도 한 번에 30분 이상 고강도 운동을 꾸준히 주 2회 정도 하는 것이다. 젊을 때 국민연금을 납입해 노후를 대비하는 것처럼 이 정도는 해야 이동성 도메인의 기능을 저축해 놓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라면 이런 운동을 너무 갑자기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다. 대신에 점진적으로 근력, 유연성 등의 세부 도메인의 역량을 키워나가면서 운동 강도를 점차 늘려야 한다. 이렇게 해서 갖춘 이동성 내재 역량을 통해 노후 자산을 관리한다는 생각으로 평생 동안 꾸준히 가꾸고 또 돌보면 되는 것이다.
어떻게 운동해야 할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걷기를 제외하면 거의 운동을 하지 않는다. 많은 의사가 운동을 더 하셔야 합니다. 라고들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렇게 이야기하는 의사들도 운동이 무엇인지 잘 모르며 제대로 된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취미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 운동만 과도하게 해서 몸의 불균형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험들이 어떤 운동을 하면 어디를 다친다더라 라는 이야기로 전해지면서 사람들은 운동을 더욱 피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아프지 않으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한 문장으로 요약해달라 라는 요구를 받는다. 사람마다 그리고 상황마다 처방이 달라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막상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닫는다. 그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는 이야기를 해보겠다. 습관에 따라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준비 운동을 제외하면 달리기가 운동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자전거 타기를 즐기는 사람들은 자전거만 타는 식이고 말이다. 건강 관리를 위해 하는 운동인데 오히려 몸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형국이다. 나 역시 같은 실수를 했다. 몇 년 전부터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 목과 허리가 불편했다.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오랫동안 즐기던 달리기에 데드리프트와 스쿼트를 더했다. 주로 하체와 하부 몸통을 강화하는 복합골절 운동들만 열심히 한 것이다. 건강운동관리사의 점검을 받아 유연성 운동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갔지만 통증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뒤늦게 연구용 체성분 분석기로 부위별 근육량을 확인한 결과 하체에는 근육이 매우 많았고 몸통과 상체에는 근육량이 상당히 부족했다.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칼로리를 제한하는 절식을 하면서 운동으로는 달리기를 즐겼고 상체와 상부 몸통을 사용하는 운동은 소홀히 하면서 하루 12시간 이상을 앉아서 일해왔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결국 나는 지난 20년간 유지해온 운동 습관을 고쳐서 상체 그리고 상부 몸통의 기능을 개선하는 운동과 유연성 운동의 비중을 늘려야만 했다. 비슷한 예로 등산은 전신 근육의 기능과 관절의 유연성이 적절하다면 자연스럽고 다양한 각도로 관절을 사용하는 복합 운동이 된다. 등산을 제대로 하면 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하가 관절 주변의 근육과 결합 조직을 강화하는 데 유익한 자극으로 작용한다. 반면에 걷기 외에 다른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고관절이나 무릎 주변의 근육의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으며 체중도 많이 나가는 사람이 주말마다 등산만 몇 시간씩 한다면 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애꿎은 관절이 모두 다 감내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이동성 영역의 내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운동도 각각의 세부 영역의 조합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세부 영역의 기능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만 운동할 때 발생하는 부하가 긍정적인 자극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동성 관련 세부 영역은 다음 4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 번째, 유산소 운동 능력. 두 번째, 근력과 순발력. 세 번째, 유연성. 네 번째, 균형과 협응. 당연하게도 4가지 세부 도메인 중 가장 취약한 요소가 다른 세부 도메인들의 성능을 끌어내린다. 여기서 습관의 관성이 더해지면 취약한 세부 도메인을 더 취약하게 만든다. 자신의 운동 습관에서 하기 싫고 또 귀찮으며 하면 아픈 부분이 바로 가장 취약한 세부 도메인과 관련되어 있다. 더 잘하는 건 더 많이 하고 싶고 더 못하는 것은 더 하기 싫은 것이 사람의 심리다. 예를 들어 취미로 수영을 하는 사람의 경우 상체의 유연성이 부족하고 근력의 균형이 잡혀 있지 않으면 속도를 높이기 어렵다.
아무리 빠르고 힘차게 수영을 해도 마찬가지다. 이때는 유연성 그리고 균형과 협응 도메인의 운동을 충분히 더해주면 효율적으로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축구나 달리기 등 하체 기능을 사용하는 운동도 마찬가지다. 관절의 유연성과 근력 전반이 떨어진 상태로 운동할수록 세부 도메인 간의 과잉과 결핍의 불균형이 쌓이며 부상을 입는다. 중년 이후로는 부상을 한번 겪으면 전체 세부 도메인들의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지기도 한다. 사람마다 균형, 결핍, 과잉의 정도가 영역마다 다르며 운동도 이러한 다양성을 고려해서 설계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건강해지는 운동이란 없다. 그보다는 운동과 이동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런 점 때문에 이동성 관련 세부 도메인들의 상태를 전문가에게 점검받으면서 이런 요소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운동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은 생활체육 지도사나 건강운동관리사에게, 질환이나 손상 등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물리치료사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다. 운동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많더라도 스스로는 불균형을 찾기가 어렵고 자신이 잘 알아서 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전문가의 도움이 있으면 그동안 귀찮아서 하기 싫었던, 잘 되지 않아 간과하던 요소들에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있다. 운동을 한두 번 배우고 나서 점검받기를 게을리하는 건 좋지 않다. 오랜 기간 몸에 밴 습관 탓에 새로 배운 운동이라도 몇 주 동안 안 하고 나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자세가 아니라 하기 편한 자세로 슬그머니 바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똑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취약성을 개선하지 못하고 몸의 불균형이 심해지거나 부상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불균형을 만드는 습관은 나이가 40세라면 적어도 20년치, 50세라면 30년치는 쌓여있기 때문에 습관의 방향을 조정한 후에도 몸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이동성 도메인의 내재 역량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돈과 시간, 노력을 들여 운동을 제대로 배워놓는 것은 매우 수익률이 좋은 투자다. 그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간단히 계산해 보았다. 사람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근육량과 근력의 정도는 노후를 보내는 모습과 직결된다. 팔다리의 근육량을 기준으로 평생 한국 사람들이 가장 건강했을 때 평균 근육량에서 남성은 약 15kg, 여성은 약 10kg 정도를 이루면 여생을 누워서 살아야 한다고 본다. 이는 근육량 감소와 신체 기능 저하로 정의되는 근감소증이 지속되는 경우, 그렇지 않은 동년배에 비해 3에서 5년 내에 사망할 가능성과 요양시설에 입소할 가능성이 2배에서 5배 증가하는 이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8년 65세 이상 사망자 중 시도별 요양병원, 요양원 평균 재원 기간 현황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사람 1명이 사망 전 요양병원에서 평균 460일, 요양원에서 904일 기거한다고 한다. 이렇게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었을 때 삶의 질 감소를 차차 하고라도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을 연 3천만 원 정도라고 전제해보자. 이렇게 2년을 소모하게 된다고 할 때 근육량 1kg의 감소는 4에서 600만 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에 해당한다. 이 비용에 2년 동안 독립적인 생활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니 그에 따른 개인적인 손실을 더해야 한다. 기대 생존 기간을 2주 정도 늘리는 항암제에 많은 사람들이 수천만 원을 선뜻 지출하는 걸 고려하면 2년을 독립적으로 더 살 수 있는 방법의 가치는 적어도 1억 원이 넘지 않을까? 이렇게 다 더해보면 근육량 1kg은 2020년의 물가 기준으로 1,400만 원에서 1,600만 원의 가치가 있다. 가뜩이나 많은 비만 상태에서
바디 프로필을 짓기 위해 영양 섭취를 줄이고 남은 지방과 근육마저 빠지는 방향으로 더 많이 운동하러 다니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다. 좋은 운동 선생을 만나 객관적으로 점검받고 이동성 도메인의 조화를 찾아야 하는데 잘못된 사회적 통념과 불필요한 과시욕 때문에 삶을 갉아먹는 격이다. 운동은 많이, 자주, 열심히 해야 한다. 최소한 일주일의 중강도 기준으로 2시간 30분 정도는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5시간 운동을 하면 더 좋다. 중강도란 땀이 나고 숨이 약간 찬 정도를 의미하는데 요즘 유행하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처럼 고강도 운동을 수행하면 중강도 운동을 하는 데 쓰는 절반의 시간만으로도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중강도 운동에는 느린 수영, 빠른 걷기, 복식 테니스, 땀 흘리는 요가 등이 있고 고강도 운동에는 달리기, 빠른 수영, 단식 테니스, 시속 16km 이상으로 자전거 타기, 줄넘기 등이 있다. 통상적인 지침에 따르면 적어도 주 3회는 건강 증진을 위해 운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이상 몸의 근육을 모두 사용하는 운동을 해야만 한다. 유연성, 균형, 협응 등 모든 세부 도메인에 대해서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운동을 해서 얻는 이익을 숫자로 환산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근력 운동은 무척 저평가되어 있다. 여러 매체에서 비교적 덜 강조하고 따분하고 아플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웬만해선 근력 운동을 잘 하지 않는다. 중년 이후에는 주변에 부상당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며 잘못 운동하다가는 몸이 망가진다는 선입견을 갖게 된다. 젊은 여성들의 경우 오히려 체성분이 근육 위주가 되면 하체가 더 보기 좋아지는데도 다리가 굵어질 것 같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근육이 늘어나는 걸 두려워한다. 비만이 만연한 미국에서 많은 연구와 또 통상적인 운동 지침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 실정에 맞춰 살 빼는 방향으로 운동을 권고하는 것도 영향이 있다. 이러한 잘못된 통념들의 가속 노화 생활 습관이 더해지니 전 국민이 근감소증을 향해 다름질치고 있다. 한국인은 비만이라도 표준 체중과 체형에 가깝다. 그중에 특히 젊은 여성 중에는 체중은 정상이지만 근육이 압도적으로 부족해서 모든 에너지가 피하와 내장 지방, 지방간과 근내 지방을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근력 운동을 강조해야 한다. 강도가 아주 높지는 않더라도 매일 근력 운동을 반복하면 지연 발생 근육통도 줄어든다. 1개월만 꾸준히 해도 좋은 습관이 형성되어 힘들이지 않고 반사적으로 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2, 3개월 정도 계속하면 몸의 대사체계가 바로 잡히고 근내 지방이 빠지며 섭취한 에너지는 근육 성장에 사용된다. 모두 습관의 힘이다. 3일에 한 번만 제대로 운동을 하면 근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옳다. 근육 회복을 위해 근력 운동을 하루는 쉬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물론 옳다. 하지만 다양한 근육을 적당한 강도로 자극하는 일반인 수준의 근력 운동은 웬만해서는 근섬유를 손상시키지 못한다. 근섬유의 손상과 재생이 운동 후에 근력이 개선되는 주요한 기전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근비대와 근력 향상은 운동이 주는 자극이 분자 생물학적으로 변환되면서 신경근 접합부의 효율이 좋아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가 생성되며 근섬유를 구성하는 주요 단백질의 생성이 점차 늘어나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용을 거쳐 일어나는 것이다. 근력 운동 후에 지연 발생 근육통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 동반되지만 이 통증이 있다고 해서 근섬유가 파괴되는 건 아니다. 근력 운동 후에 근섬유가 파괴되는 건 무척 드문 일로 듀시엔형 근위영양증이란 희귀적인 유전 질병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 질병이 있으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력이 향상되지 않고 오히려 파괴와 재생이 반복되면서 근력이 약해진다. 흔히 알고 있는 폭음, 매우 무리한 운동 등으로 근육이 녹는 상황에서도 근섬유 자체가 파괴되는 일은 드물다. 근력 운동 습관을 형성하는 초기에는 대부분이 쉬고 있던 신경근 접합부를 활성화해서 근육을 효율적으로 바로잡기 때문에 매일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밥을 이틀 정도는 안 먹어도 몸에 큰 무리가 가진 않지만 굳이 이틀에 한 끼만 먹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처음에는 자주 운동을 해서 점차 근육이 전반적으로 발달하고 나면 주 1, 2회 운동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발달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올바른 방식으로 다양한 근육들을 꾸준히 활성화하면 근육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많은 영역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이동성 도메인의 내재 역량이 개선되는 것이다. 이는 전신의 내재 역량을 개선한다. 특히 노년층이 6주에 걸쳐 거의 매일 코어 운동을 하면 위식도 역류, 소화불량, 변비, 과민성 방광, 불면 등 온갖 증세가 호전된다. 식욕 조절 이상, 우울감, 인지기능, 온몸의 통증도 개선된다. 자세와 체형, 체성분이 눈에 띄게 변화하기 시작하는데도 3개월이면 충분하다.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노쇠한 90대의 노인도 이렇게 개선된 사례가 있으니 이미 늦었다는 생각으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유연성, 균형과 협응도 무척 저평가된 요소다. 사람마다 체형과 자세, 불균형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표준화하고 정량적으로 연구하기가 무척이나 어렵다. 그래서 각 요소를 바로잡으려면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해야 한다 하는 표준 지침을 만들기가 까다로운 것이다. 하지만 성인기에 이른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따르면 다양한 세부 도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한 경우 노년기까지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분명했다. 물리치료사나 건강운동관리사 같은 전문가에게 굳어있거나 취약한 관절을 점검받고 유연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을 배워서 매일 아침으로 전신 스트레칭을 계속하는 것도 습관으로 만들면 굉장히 좋다. 전신의 관절 가동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면 요가나 태극권처럼 균형과 협응의 세부 도메인 기능을 강화하는 운동을 배울 수도 있다. 정리하자면 운동을 할 때에는 주요한 4가지 세부 도메인들의 연결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육량과 근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운동을 계획했다면 하루에 체중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보디빌딩 대회에 나가는 수준으로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운동을 한다면 몇 개월 정도는 하루에 섭취하는 단백질을 체중 1kg당 2.5g까지 일시적으로 늘려볼 수는 있다. 하지만 이보다 과도하게 단백질을 섭취하면 여러 장기의 전반적인 노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노화 지연과 만성질환 예방을 모두 고려한다면 동물성 단백질 섭취에 치중하기보다는 동식물성 식품 섭취에 자연스러운 균형을 찾는 것이 훨씬 낫다. 근육을 합성하는 효과만 봐도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엔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당분이 들어있는 단백질 보충제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액상 탄수화물 섭취 역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가급적 흡수 속도가 느려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지 않는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근육의 양과 질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흡수와 대사, 미세 영양소 함유량 등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할 때 영양분은 보충제 형태보단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편이 훨씬 낫다. 단백질 섭취량을 무턱대고 늘리기보단 자연스럽게 식사의 균형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다. 본격적으로 근력 운동을 할 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으며 신체 기능과
근육량 개선에 도움이 되는 운동 보조제로는 크레아틴이 있다. 이는 원래 근육에 매우 풍부한 물질로 근육 내의 에너지 화폐로 사용되기도 한다.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젊은 성인이라면 하루 3에서 5g 정도 섭취할 수 있다. 단백질과 크레아틴 외에 시중에 판매되는 수많은 보조제는 대부분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운동 효과가 내재 역량 증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면의 양과 질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다양한 이동성 세부 도메인 훈련이 갖춰진 후에야 특정한 스포츠 종목에 대한 집중적인 훈련이 의미가 있다. 이 기초가 갖춰지지 않고 고중량의 웨이트 트레이닝, 달리기, 걷기 등의 과도한 노력을 배운하면 운동의 유익한 효과는 충분히 얻지 못하고 부상이나 관절의 손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내재 역량의 핵심을 차지하는 이동성 도메인을 관리하려면 체성분과 체형, 운동의 세부 도메인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라는 생각으로 생활 습관을 바꿔보자. 처음에는 약간 불편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누릴 수 있는 편안함은 복리처럼 불어날 것이다.